내 이름은 은정이다. 누군가는 삶의 숭고함에 바치는 이름이라 했던가. 하지만 내 삶은 그 숭고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병원 생활, 마른 걸레 쥐어짜듯 빚내어온 결혼 생활. 나는 한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의사였지만 이제는 병원장 사모님이라는 이름 아래 희미하게 바스러져가는 여자일 뿐이었다. 나라는 존재는 어느새 텅 빈 도자기처럼 속이 비어버린 듯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내면은 오직 메마른 침묵과 외로움만이 끈끈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남편 도연은 의사이자 병원장이다. 성실함의 대명사 같은 남자, 칼날 같은 규칙과 타성에 갇혀 살아가는 그에게서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남자 드물다하는 세간의 평가는 그에게는 훈장이었지만 나에게는 철옹성 같은 벽이었다. 그 성실함이라는 단단한 벽 뒤에는 무관심이라는 투명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외면하고 싶었을 뿐. 그의 침묵은 늘 내 마음을 갉아먹는 좀벌레 같았다. 말없이 차려주는 밥상, 말없이 보는 뉴스, 말없이 잠자리에 드는 밤. 우리는 완벽한 가면을 쓴 부부였다. 서로를 향한 존중도 열정도 사라진 지 오래. 차라리 미워라도 했으면 차가운 불꽃이라도 피어올랐을까. 우리의 관계는 심장마비처럼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멈춰 있었다. 그의 봄이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렸다. 마치 내 삶이 내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의사는 절대 안정. 나는 누워만 있어야 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나날은 지옥과 같았다. 병원장 사모님인 내가 집에서 환자 신세가 되니 그 풍경조차 기형적이었다. 완벽주의자에 가까웠던 내 성격은 무너졌다. 온종일 쌓여가는 집안일, 엉망이 되어가는 살림. 집안일은 어쩌지? 내가 뱉은 무의미한 질문에 도연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가정부를 들이죠. 그의 말은 늘 간결했고 감정이라는 사치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 제안은 마치 텅 빈 내 가슴에 놓인 차가운 돌멩이 같았다. 무미건조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다음 날 톡톡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함께 삐딱하게 열린 문틈으로 햇살 같은 아이가 들어섰다. 이름은 서윤, 22. 내 나이의 반도 안 되는 어린 여자였다. 갓 20살을 넘긴 아이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생명력에 나는 잠시 주춤했다. 수줍게 웃는 얼굴은 백치미에 가까웠고 말끝마다 아, 네 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순종적이었다. 첫인상은 마치가 피어난 여린 꽃잎 같았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함, 단아하게 묶은 머리칼과 긴 목선, 작은 체구는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한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차분한 외모. 나는 직업병처럼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그 아이 앞에서만은 나의 감간이라는 것이 무력해졌다. 그 아이의 투명한 미소 뒤에 어떤 칼날이 숨어 있을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처음엔 그저 고마웠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지도 모른다. 내가 누워 지내는 동안 집안은 서윤의 손길로 뒤로서 생명력을 되찾았다. 뽀송하게 마른 빨래에서 나는 햇볕 냄새, 윤기 나는 상에 차려진 반찬들, 설거지 소리.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녀는 척척 해냈다. 천사 같은 아이라고 내 안에 나는 그녀를 칭송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지나간 자리는 늘 깨끗하고 완벽했다. 그녀가 차려주는 식사를 먹으며 나는 잃었던 일상의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어쩌면 나는 그때 잠깐 그녀에게서 구원을 찾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다 문득 균열이 시작되었다. 너무 완벽했다. 나를 배려하는 듯 하면서도 나의 존재감을 지워가는 그 기묘한 방식에 나는 점점 위화감을 느꼈다. 내 침실 앞에 놓이는 과일은 내가 즐겨 먹는 종류였지만 껍질은 늘 섬세하게 깎여 있었다. 내가 하던 방식과는 달랐다. 냉장고 정리는 완벽했지만 내가 묵혀두었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위치가 바뀌었다. 아주 미묘한 변화들. 하지만 그것은 내 영역을 침범하는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의 작은 성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4시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갈증보다 더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부엌으로 이끌었다. 침실 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미처 끄지 못한 거실의 조명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나는 걸음을 멈췄다.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날까봐 두려웠다. 전등 불빛 아래 식탁에는 서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엔 도연이 있었다. 커피잔을 든 그의 손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는 늘 일에 찌들어 피곤에 절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새벽 4시에 부엌에서 22살 가정부와 마주 앉아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건 내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서윤은 그의 앞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아니, 웃었다기보다는 지었다는 표현이 맞았다. 조용히 미소 짓는 그녀의 입가에는 22살 소녀라고는 믿기 힘든 노련한 감정선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들의 눈빛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있었다. 너무나도 다정해서 마치 오랜 연인들이 비밀스럽게 나누는 감정의 교류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다. 내 이불 속은 더 이상 포근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눅눅하고 축축한 불안의 늪이었다. 도연의 셔츠에서 낯선 샴푸 향이 났다. 내가 쓰지 않는 그 어떤 향수보다도 달콤하고 묘하게 젊은 향기. 섬유유연제 향에 섞여 희미하게 풍겨오는 그 향은 내 후각을 마비시키는 독극물 같았다. 부엌의 하얀 타일 위에 남아있던 가냘고 지나간 듯 선명한 발자국처럼 그 냄새는 나의 후각을 찌르고 들어왔다. 그 샴푸 냄새는 단순히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젊은 여인의 웃음소리 같았고 나른한 한숨 같았으며 도연에게 속삭이는 은밀한 이야기 같았다. 한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예감에 휩싸였다. 그 아이가 온 날 내 삶은 이미 비극적인 반전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다. 나는 내 허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러진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 지독하고 역겹게 나의 모든 것을 잠식하며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당연히 그래야만 했다. 30년 가까이 성실이라는 가면 아래 완벽하게 숨어있던 도연이 겨우 22살짜리 아이에게 흔들릴 리 없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갱년기라서 폐경의 문턱에 들어서서 감정 기복이 심해진 걸 거야. 병원에서 환자들 비릿한 냄새만 맡다 보니 마음이 메말라 예민해진 거야. 나는 주문처럼 스스로를 세뇌했다. 꽉 막힌 터널 안에서 희미한 빛이라도 찾아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 안에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아도
그 잔인한 얼굴을 드러내며 내 목덜미를 휘감아왔다. 나의 이성은 끊임없이 부정했지만 나의 육감은 이미 차가운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제외한 채 다른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었다. 서윤은 점점 더 주인처럼 굴기 시작했다. 처음엔 티나지 않게 섬세하게 침범하던 그녀의 영역은 이제 노골적인 도발이 되었다. 내 전공 서적이 놓여있던 서재에는 그녀의 얇은 잡지가 꽂혔고 내가 즐겨 듣던 클래식 음반 옆에는 K-pop 아이돌의 쨍한 CD가 놓였다. 내 커피잔 대신 언제부터인가 도연은 서윤이 직접 사왔다는 캐릭터 머그컵에 커피를 마셨다. 나의 물건들이 서서히 밀려나는 사이 그녀의 존재는 이 집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마치 낯선 잡초가 예쁜 화단을 점령하듯 이 집의 공기마저 그녀의 젊음과 향기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나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그 낯선 공기, 그리고 도연과 서윤의 은밀한 눈빛 교환은 나의 눈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처음 그들의 눈이 마주친 건 부엌이었다. 서윤이 갖고 온 식빵 위에 버터를 발라 도연에게 건넸을 때였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접시를 밀어줄 때 도연의 손가락이 우연처럼 그녀의 겉과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흘렀다. 서윤은 얼굴을 붉혔고 도연은 평소와 달리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저씨,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처럼 흘러내렸다. 아저씨, 저 어린 것이 남편에게 아저씨라니. 낯선 호칭이었지만 남편은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고마워. 이번엔 함께 마시지 그래? 도연의 대답은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늘 침묵하거나 사무적인 답변만 늘어놓던 그에게서 달콤하고 친근한 말투가 흘러나왔다.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낮게 깔린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아침 의식. 은정이 병원에 간 사이 부엌은 그들만의 비밀 정원이 되었다. 처음엔 서로의 눈빛만 주고받던 것이 어느새 손끝이 스치고 팔이 닿고 어깨가 맞닿는 접촉으로 발전했다. 도연은 서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척하며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칼을 잡는 법을 알려준다며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서윤의 몸에서 나는 연한 복숭아 향이 도연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 향기는 곧 그의 욕망에 불을 지르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아저씨,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목소리는 미약한 저항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허락을 구하는 나약한 속삭임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도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확고했다. 이미에서는 안 될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서윤을 응시했다. 이미 모든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첫 키스는 세탁실에서였다. 서윤이 도연의 와이셔츠를 개고 있을 때 도연은 문득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서윤은 놀라 몸을 돌렸고 그 순간 도연의 입술이 그녀의 것을 덮었다. 뜨겁고 깊은 키스. 서윤의 손에서 와이셔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연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더 가까이 당겼고 서윤의 손가락은 그의 머리칼 사이로 파고들었다. 젖은 빨래에 냄새와 섬유 유연제 향, 그리고 낯선 살 냄새가 뒤섞여 그들만의 은밀한 향을 만들어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화르륵 달아올라 있었다.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도연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그는 침묵으로 고백했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가지런히 놓인 반찬통들이 있었다. 보기 좋게 정돈된 라벨. 거기에 쓰여 있는 글씨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다. 도연 아저씨 드실 반찬. 또박또박 쓰인 글씨는 마치 나의 존재를 지우는 선언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의 부엌에서 나의 남편의 몫이 다른 여자의 손길로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뿌리내린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내가 미쳤나? 나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아니, 미친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이토록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이었다. 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퇴근 후에는 습관처럼 TV를 켜고 그 옆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서윤이 앉아 있었다. 그 둘 사이에 놓인 차가운 침묵이 때로는 시끌벅적한 싸움보다 더 무섭게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나의 울분도 나의 불안도 그들의 무관심이라는 견고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렸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에 들린 리모컨은 이제 서윤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둘은 스포츠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나는 들으려 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지막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언어 같았다.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서윤에게 물었다. 일부러 가장 순수한 얼굴로. 요즘 아저씨랑 자주 이야기하니?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봤다. 마치 들키지 않을 것을 들킨 사람처럼, 혹은 들키는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 그리고 곧바로 천진한 미소를 지었다. 내 아저씨가 요리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요. 요리사 아들로 자라셨다면서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꿰뚫었다. 요리사 아들. 그렇다. 도연의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다. 하지만 그 사실을 도연이 내게 말한 것은 결혼하고도 10년이 훨씬 지난 후였다. 내가 아는 도연은 자신의 가정사를 쉽사리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겨우 몇 달 후인가 정부에게 자신의 가장 은밀한 가족사를 털어놓았다고. 그녀는 심지어 내가 모르는 그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술술 늘어놓았다. 아저씨가 어렸을 때 양파 썰다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양파만 보면 진저리 치신다고. 귀엽죠. 그녀는 마치 오래된 연인이라도 되는 양도연의 작은 습관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귀엽죠? 라는 말은 분명 나에게 하는 도발이었다. 그녀의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의도를 나는 간파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흐느낌은 메마른 땅에 뿌려지는 빗물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캄캄한 부엌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나의 비명처럼 들렸다. 가스레인지 위에 남은 김치찌개의 붉은 기름이 천천히 식어갔다.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분노와 복수심처럼. 그 김치찌개는 도연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내가 정성스레 끓여 늘 차려주던. 이제는 그마저도 서윤의 손길을 거쳐야만 했다. 나는 그 밤
내가 아는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부엌은 더 이상 내 안식처가 아니었다. 이제는 나를 질식시키는 그림자들의 공간이 되었다. 그들이 속삭였던 미러미 유들이 벽을 타고 크는 듯했다. 역겨웠다. 결심은 무너진 자존심의 잔해 위에서 피어났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성이라는 마지막 끈을 붙잡았다. 며칠 뒤 나는 도연에게 말했다. 정확히는 그를 불러 앉혀놓고 냉정하려 애쓰는 내 목소리로 단어를 하나하나 조심스레 발음했다. 그만하자. 그 아이 보내. 나의 선전포고는 그러나 그의 반응에 아무런 균열도 만들지 못했다. 그는 내 눈을 피했다. 마치 내가 말하는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인 것처럼 그의 눈은 부재하는 서윤의 그림자를 좇는 듯했다. 괜히 오해할 일 만들지 마. 서윤이한테 그런 감정 없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느꼈던 피로와 냉담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 피로는 나에 대한 것이었고 그 냉담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오해할 일이라니. 이젠 내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다고 치부하는 건가. 그 태연자 약함에 내 안에 있던 인내의 실오라기가 툭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도연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을 보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깎아내리는 둔탁한 칼날이 되었다. 내 심장을 서서히 베어내는 둔탁한 칼날.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나는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꽂혀있던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나를 말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욱 나를 확신하게 만들었다. 잠금 해제를 하고 나는 그의 메시지 앱을 열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렸다. 너무도 익숙하게 서윤이라는 이름이 최상단에 박혀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 한여름에도 오한이 드는 듯한 냉기가 나를 덮쳤다. 내일도 그 장국 끓여드릴게요. 아저씨가 좋아하시니까. 아저씨, 오늘은 저 때문이라도 웃으세요. 감기에 걸렸나 봐요. 밤새 열이 아저씨께 옮기면 어떡하죠? 하나하나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그 메시지들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내가 모르는 시간,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까? 그 장국은 무엇이며 저 때문이라도 웃으세요는 얼마나 많은 만남의 결과물인가? 그리고 감기 걸렸나 봐요는 또 다른 은밀한 접촉의 암시인가? 나는 그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내가 그의 병원 퇴원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사적인 다정함이 온전히 22살 가정부에게 향해 있었다. 메시지 속 아저씨라는 호칭은 마치 도발적인 애칭처럼 느껴졌다.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잔인하게 나를 찢어발겼다. 내가 읽는 모든 단어마다 비릿한 티 냄새가 나는 듯했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다. 은정이 밤 근무를 서는 날 그들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 열정적인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윤의 얇은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둘 풀려갔다. 도연의 손길이 그녀의 매끈한 피부 위를 떠다녔다. 서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도연의 심장은 폭주했다. 나는 그의 메시지 속에서 그들의 은밀한 접촉들을 생생하게 재구성했다. 내 눈앞에서 내가 밟고 있는 이 집 안에서 나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몸을 섞는 추악한 상상이 펼쳐졌다. 여기서 안 돼요. 누가 올지도 몰라요. 서윤이 신음하듯 말했다. 메시지 속 그녀의 망설임은 내가 보기엔 뻔뻔한 연극에 불과했다. 그럼 어디로 갈까? 도연의 목소리는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을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기를 깨부수는 그의 불타는 욕망. 나는 그의 메시지 속에서 그들의 다음 행보를 유추했다. 그날 밤 그들은 도연의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눴을 터였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온기에 취해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과 위험함을 동시에 맛보았겠지. 서윤의 하얀 피부는 달빛 아래 더욱 빛났을 것이고 도연은 그녀의 모든 곳에 입술을 맞췄을 것이다.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죄책감과 금기는 잠시 잊혔겠지. 오직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시간이 존재했겠지. 사랑해요, 아저씨. 서윤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는 메시지를 읽었을 때 내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나도 너무 많이. 도연의 대답은 확신에 찬 것이었다. 그 너무만이라는 세 글자가 나의 20년을 부정하는 섬뜩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 메시지는 그들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관계로 얽힌 것이 아니라는 깊어진 감정을 암시하고 있었다. 나의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뱉지 않던 그가 겨우 몇 달 된 가정부에게 이토록 열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었다. 이게 오해야? 이런 게 전부 오해냐고. 나는 그의 손을 밀쳐내며 외쳤다. 내 목소리는 이미 피를 토하는 듯 쉬어 있었다. 정리하자고. 오늘 당장, 이 아이 당장 내보내. 아니, 우리라 끝내. 마지막 말은 외치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맴도는 비명이 눈물로 변해 터져 나왔다. 나의 세계가 쿵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쳤다. 화면이 부서지는 소리가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침묵했다. 그 침묵은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나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내가 흐느끼는 소리, 내 거친 숨소리만이 집안을 맴돌았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뱉어진 말은 내 모든 희망을 불태워 버렸다. 은정아, 내가 늦었나 봐. 그 말에 내 안에서 어떤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와르르 무너지는 흙더미, 깨지는 유리조각 소리. 비명도 눈물도 더는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화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렸다는 것. 나는 부엌의 희미한 형광등만 허공에 대고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내 안에서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도연과 서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환영을 보았다. 내 불행 위에 피어난 그들의 지독한 행복. 정확히 이틀 뒤였다. 침묵은 집안에 감도는 죽음의 냄새 같았다. 그 이틀 동안 도연과 나는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 그는 여전히 늦은 밤 귀가했고 나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서윤은 거짓말처럼 모습을 감췄다. 그 아이를 내보낸 걸까? 아니면 내가 없는 낮에만 오는 걸까? 아니, 그럴 리가. 그는 서윤에게 그렇게나 푹 빠져 있었다.
분명 어딘가에서 난 모르게 그들은 미래를 이어가고 있을 터였다. 알 수 없는 의심과 불안이 나를 집어삼켰다. 그 공허한 이틀은 마치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비웃는 듯 가혹하게 느껴졌다. 잠 못 이루는 밤, 나는 수십 번도 더 내게 물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러나 답은 늘 같았다. 모든 것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내 불안은 확신이 되었고 이젠 공포로 변했다. 그 아이와 함께 있음에 틀림없다. 내 모든 세포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텅 비어버린 마음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나를 삼켰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차 키를 쥐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다. 평소 운전하던 고급 세단 대신 오래된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병원 직원들이 비품 나를 때 쓰던 그날 근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동을 걸었다. 덜컹거리는 차는 내 심장처럼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그가 병원장으로 일하는 병원의 관사 쪽으로. 나는 맹렬하게 달렸다. 밤하늘은 울부짖는 나의 마음처럼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미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선 순간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어둠이 짙게 깔린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도연 그리고 서윤.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는 그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었다. 내가 평생 그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다정함. 그 손길은 그의 메시지 속에서 읽었던 사랑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렬하게 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 모습은 차가운 비수처럼 내 눈을 꿰뚫었다. 세상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내 귓가에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격렬한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다. 머리가 아득해졌다. 내 모든 세포가 복수를 갈망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차를 세웠다. 트럭 문을 쾅 소리 나게 열고 뛰쳐나갔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트럭 트렁크에 굴러다니던 과일 칼이었다. 병원에서 쓰는 수술 칼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흉기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내 모든 분노와 절망이 그 칼 끝에 맺혀 있었다. 서윤은 놀라 도연의 뒤로 숨었다. 가증스러운 것. 왜 그만두라고 했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 비겁한 인간아.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냐고. 은정의 외침에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듯했다. 오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윤만이 그의 시야에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너무 늦었어, 은정아. 그의 말은 잔인하게도 현실이었다. 나는 이미 한 발 늦었다. 내가 잠들어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만의 견고한 세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칼날이 흔들렸다. 내 손도 내 마음도 산산이 조각나는 기분. 이성이라는 얇은 막이 터져 버렸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손에 쥐어진 칼이 덜덜 떨렸다. 모든 분노와 절망이 한데 엉켜 나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나는 그를 향해 혹은 내게 고통을 준 이 세상 모든 것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 했다. 그더라도 이 고통을 마만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때였다. 그만하세요. 제 잘못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내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의외로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연기인 듯 아닌 듯한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처럼 말하는 그 뻔뻔함.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가련한 여주인공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내 팔을 붙잡은 그녀의 힘보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연기에 가까운 표정 때문에 나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의 가해자가 된 것 같았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쇳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내 안의 모든 분노와 비명은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폐허가 된 마음 속에는 오직 파편만이 가득했다. 나의 가여운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고했다. 나의 세계는 두 사람이 서 있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내 고통이 그들에게는 단지 더 완벽한 사랑을 위한 배경 음악에 불과한 듯 느껴졌다. 그날 밤 이후 도연은 집을 떠났다. 그의 짐은 그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조용히 치워졌다. 이혼 서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어떤 잡음도 없이 우리는 남남이 되었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내 마음을 달랬다. 익숙한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이제는 유일하게 나를 안심시키는 향이 되었다. 내 침실 대신 병원 당직실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익숙하고 낯선 나의 삶. 가끔 새벽녘 불 꺼진 집을 바라본다. 부엌의 하얀 타일 위로 달빛이 스며든다. 그 차가운 달빛 아래 여전히 서윤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듯하다. 나른하고 끈적하며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러운 웃음, 혹은 도연의 나지막한 속삭임. 나는 그 공간에 갇힌 채 벗어날 수 없는 듯했다. 내가 누워 지내는 동안, 내가 잠들어 있던 동안,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시간들이 달빛 아래 펼쳐지는 잔혹한 파노라마 같았다.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웠기에 나의 삶은 한겨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도연과 서윤은 그 후로 더 대담해졌다. 은정이 잠든 시간 부엌에서 서로를 탐하기도 했다는 것을 나는 후에 알게 되었다. 식탁 위에 서윤을 앉히고 도연은 그녀의 목덜미에서부터 쇄골까지 티스의 흔적을 남겼고 서윤은 도연의 셔츠를 벗기며 그의 단단한 가슴에 손을 얹었다고 했다. 냉장고 불빛만이 그들의 은밀한 사랑을 지켜보는 증인이었다고. 후에 전해 들은 이야기는 나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어 놓았다. 내가 잠든 사이 그들은 내 안식처에서 가장 추악하고 달콤한 짓을 벌였다. 어느 날은 비가 내리는 오후 은정이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나간 사이 그들은 주인 침대에서 사랑을 나눴다. 금기를 깨는 그 짜릿함이 그들의 욕망에 불을 지폈다고 했다. 도연은 서윤의 몸 위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탐했고 은정의 침대 위에서 금지된 사랑을 나누는 그 배덕감이 그들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고. 서윤의 가녀린 손가락은 도연의 등을 타고 내려가며 그의 피부에 붉은 자국을 남겼고 도연은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그 달콤한 향기에 취했다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서윤이 신음하듯 말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도연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을 것이다. 알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욕망으로 거칠어져 있었을 것이다. 빗소리가 그들의 거친 숨소리를 덮어주었고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처럼 그들은 서로의 몸에 젖어들었으리라. 서윤의 검은 머리카락이 흰 침대 시트 위에 흩어졌고 도연은 그 아름다운 풍경의 넋을 잃었겠지.
누군가는 내게 말했다. 그런 남자 보내길 잘했어요. 이제라도 본인의 삶을 사셔야죠. 주변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속을 모른다. 사랑이란 건 그렇게 단순히 칼로 자르듯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뿌려놓은 미련의 씨앗들이 복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그 씨앗들은 이별과 함께 독을 뿜어내며 나를 갉아먹었다. 증오와 미련은 한 끗 차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를 미워하면서도 그의 부재에 시달렸다. 차라리 나를 증오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나의 또 다른 자아와 싸워야 했다. 그 여름의 끝에서 나는 여전히 부엌 의자에 앉아 있다. 내 손끝에 남은 과일 칼의 차가운 감촉을 잊지 못한 채 그때의 나를 그리고 도연을 서윤을 천천히 용서하려 애쓴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원의 사모님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다. 그저 20년 넘게 인내하며 살아온 은정일 뿐이다. 나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은 이토록 쓰리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긴 밤을 달빛 스민 부엌에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할까. 흉터는 아물어도 상처는 남듯 내 안의 상처는 아직도 붉게 아물지 못한 채 피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서윤은 과연 행복했을까? 아니, 그녀는 행복할까? 모든 것을 빼앗고 과연 그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 도연은 새로운 시작에 마냥 만족했을까? 나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어쩌면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장, 새로운 반전, 그리고 내가 결코 예상치 못했던 가장 자극적인 복수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 불행의 그림자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의 삶을 맴돌 것이다. 나의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피는 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